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았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내수와 소비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신간 도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10분을 추첨해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다고요. 네, 주말 내내 많이 회자가 됐고요. 매우 쉽고 명료한 결정문이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탄핵심판 결정문 같은 거는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쉽게 쓰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판결도 전체적으로 명료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파면하기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합의를 마친 뒤에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또 추가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추가로 완성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결론이라고 하면 3-4줄 정도예요. 그 전에 사례로 봤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심리적 내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피청구인의 행보가 좀 법 기술을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파면이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남겨진 그런 과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도 이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내서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관에게서 나오는 대한국민 이 부분에도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생소하다라는 반응도 많았는데 이건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런 식으로 헌법 전문에 앞뒤로 배치돼서 수미상관 구조로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아무래도 직접 선고문을 읽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정형식 재판관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주도해서 작성한 재판관이고 동시에 8명 중에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주심이었기 때문에 결정문을 작성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나왔던 재판관들 성향이 어떻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 판단, 추측, 낭설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결과론적인 거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그렇게까지 분열을 치닫게 만든 건 이런 법기술에 의존했던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겠죠. 국민 대다수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여론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먼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6.6%,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핵심판 선고 결과 수용 의향 어떤지 물어봤더니 수용할 거란 응답이 77% 나타났고요. 수용하지 않을 것 17%, 잘 모름 15%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는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고 전이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조사는 갤럽 조사인데 이거는 4일부터 5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 이후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 무작위 추출 유무선 전화번호 활용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요. 보수층에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응답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의 2배에 달했고요. 중도층의 경우에 수용 응답이 85%나 나왔습니다. 네, SNS에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에게 6년 전 인사청문회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목이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 이런 글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글 작성자는 다른 헌재 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인데 문영배 재판관 재산이 4억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진짜 조회수도 높은데 이게 2019년에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일 때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내용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해요. 헌재 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쯤 되는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00만 원 정도다.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좀 과소한 거 아니냐. 적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영배 대행이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 원 남짓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의 재산은 4억 조금 못 된다. 6억 7천만 원은 아버님 재산 포함된 거고 나의 자산은 4억 원이 안 되는데 평균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재산의 좀 규모를 떠나서 왜냐면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할 정도면은 재산은 어느 정도는 좀 그 정도로 어쨌든 연차도 높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서 좀 주목을 한 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다 다짐했다. 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지만 법을 다루고 또 판결하는 사람이 일반인의 삶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서 저는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네. 파면 선고 이후에 총 2번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냈습니다. 4일, 6일 이렇게 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낸 메시지를 보면은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신인 받는 사람은 국민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 국민 변호인단으로 한정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여러분의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아달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당부의 글들이 있었고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전에 냈던 그 4일. 파면 당일에 냈던 메시지에도 헌재 결정을 승복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면된 직후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 쌍권 지도부를 만났고 나경원 의원도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지금 아직 관저에 있죠. 이르면 이번 주쯤에 관저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옮길 걸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원래 살던 전 대통령이어서 여기가 조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내란 수계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의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황처럼 노고를 치하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좀 옹호를 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조금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거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냐. 빨리 우리 당 나가서 메시지 내든지 하시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좀 국민의힘 당에서 보자면 소수 의견입니다. 반대로 정점식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을 축출해야 된다라든가 초선인 김상욱 의원이 대표적이죠. 김상욱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 의견이 주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좀 경제와 그 민생을 대혼란으로 만든 계엄의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김상욱 의원의 거취 문제를 따지고 있다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지난 선고 당일에 금요일에도 급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은 좀 기각이라고 생각했던 기류가 컸고 그래서 실제로 기각 되고 나면은 현충원 참배할 것도 스케줄을 짜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고위참모진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 모두가 사의를 표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반려를 했어요. 근데 반려를 하긴 했지만 참모로서의 기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부 남아서 한덕수 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거 아니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대행이 아니라면 즉시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일단 법률상 탄핵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일을 공고해야 되는 게 50일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오는 14일까지 대통령 선거일을 발표를 해야 되고 지정할 수 있는 날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가 6월 3일로 가닥을 잡았다 이거예요. 사실 그게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일 안에 전열 다 가다듬고 선거 치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유권자도 그렇고 피선거권자도 그렇고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계산에서 그럼 딱 60일 꽉 채우는 6월 3일이 될 거다라는 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일단 총리실에서 오늘 정정 보도를 낸 게 지금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라고 공지를 냈어요.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재빠르게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쯤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죠. 네, 먼저 대선 날짜부터 정해져서 발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곧바로 사퇴할 전망이고 사퇴하면 이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경선을 관리합니다. 곧바로 최고위 열어서 경선 진행하기 위한 당 선관위를 구성하는데요. 경선 투표를 온라인 100%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양당 모두가 중앙선관위의 경선 관리를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맞설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안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의 지도부를 재신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다고요. 네, 일부 대통령 파면에 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은 오히려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를 재신임했습니다. 박수로 추인을 했고요.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컷오프나 결선 투표 검토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앞두고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8408님 5월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클래식 음악으로 태교를 하다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세모정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마 옆집에서 이사 오셨나 봐요. 0827님 제주는 벚꽃이 한창입니다. 귀농한 우리 부부는 오늘 두릅 수확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제주 벚꽃 정말 예쁘죠. 9233님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71살입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으면서 방송 들어요. 요즘 밥값이 비싸서 되도록 도시락을 싸온답니다 하셨네요. 비싸기도 하고 건강에도 또 도시락이 좋을 거예요. 0706님 저는 택시 운전을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승객이 없네요. 그래서 바람에 내리는 벚꽃잎이 줄지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슬쩍 미소 지어 봅니다 하셨고요. 3067님 요즘 회사 점심시간에 뉴스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기념으로 같이 뉴스 들으면서 커피 마시려고 라디오 켰어요. 좋은 뉴스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제1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만 2건의 사고입니다. 하기 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부터는 신천에서 일지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남인천 요금소 부근에서 문학까지 정체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송산마도 부근 1차로는 승용차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정체 심하고요. 서울시내 내부관선도로입니다. 성산 방향으로 연희에서 작업이 시작했고요. 반대 성수 방향으로는 홍지문 터널 앞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름 램프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로 인해서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가 전면 통제입니다. 서상대교 남단에서 여의하류 나들목 구간 사이도 전면 통제니까요.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요즘 그야말로 내후외환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계엄과 탄핵이 불러온 소비 침체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면 나라 밖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이웨이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관세 전쟁 어디까지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탄핵 관련 뉴스 빼면 나머지는 온통 트럼프발 관세 전쟁 뉴스인데요. 네. 예, 오늘 약간 우리 증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관세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보편 관세다, 상호 관세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살면서 관세 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관세 개인이 관세를 내려면 해외 여행할 때 그 한도 이상의 물건을 사오면 자진 신고하면 이제 그때 내는 정도가 관세고 거의 낼 일이 없는 관세입니다. 그쵸. 세금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요. 어느 나라든 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게 이제 메인인 세금인 건데 아주 작은 관세라는 세금이 지금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 이 세 가지가 계속 혼용되고 있어서 듣는 분들 헷갈리실 텐데 다 다른 겁니다.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삼중의 관세, 그러니까 삼겹살처럼 삼겹의 관세를 이제 때리겠다는 건데 보편 관세는 말 그대로 보편, 어느 나라든 어느 물건이든 무조건 붙이는 관세.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 4월 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10%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느 나라 제품이든 어느 물건이든 뭐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0%가 지금보다 관세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 외에 미국이 볼 때,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이 60개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야. 왜 나쁜 나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흑자를 벌어가는 나쁜 나라야.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0개국을 딱 집었고 그 60개국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많이 나쁜 나라는 세금을 관세를 많이 매기고요. 뭐 베트남 같은 데가 마이너스 49%인데 우리나라는 25%고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60개국에 따로 매기는 관세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나라별이 아니라 품목별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뭐 알루미늄은 10%. 이거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반도체는 몇 퍼센트, 의약품은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고 다만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건 아니고 현재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때 자,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 10이 있고요.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 25가 있고요. 반도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20으로 정해진다면 그중에 가장 높은 걸 매깁니다. 25. 만약에 반도체가 35라면 가장 높은 35가 되는 거죠. 다행히 뭐 다 더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에 내지 않던 관세라는 세금을 앞으로는 엄청나게 내야만 미국 시장에 상품을 팔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는 지난 주말인 4월 5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시행됐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은 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마치 비유하면 뭐 요즘은 체벌은 없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는데 전부 다 종아리 한 대씩 똑같이 맞으면 뭐 좀 기분 덜 나쁜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종아리 한 대 맞고 누구는 10대 맞으면 그때부터는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 팔릴 때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일본 화장품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프랑스 화장품도 10% 관세를 맞고 들어가고 다 마찬가지라면 다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경쟁력이 어디가 약해지고 강해지고는 없어요. 다만 미국 소비자만 돈을 더 쓰게 될 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쓰이는 관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붙는 이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 이게 걱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 거의 최대 수출처니까 중국과 1, 2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의 시장에 가서 다른 나라 경쟁, 예를 들어서 일본 상품이라든지 중국 상품이라든지 더 비싸지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는 25%로 정해졌어요. 중국은 34%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더 불리해지는 거고 일본은 24%, 우리보다 1% 유리합니다.
대만 우리랑 가장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은 32%를 맞습니다. 우리가 7% 유리하죠. 상대적으로는 우리와 주요 경쟁하는 일본, 중국, 대만 이런 것과 얼추 비슷한데 하나씩 따지자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하고요. 대만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뭐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상호 관세와 관세를 지금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대목인데 사실 나라별로 지금 이 관세가 적용되는 게 186개국이거든요. 그다음에 품목이라는 게 미국에 들어가는 품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186 곱하기 뭐 품목이 1000개라고만 해도 186만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지? 네. 어떻게 계산할 생각이지? 다들 엄청나게 궁금해했는데 굉장히 허탈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한국에 25%의 관세율을 매긴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 25%도 봐주는 거라는 입장이에요. 원래는 너희한테는 50%를 때려야 되는데 절반 깎아준 거야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50%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 물건을 50을 수입을 해왔고 100을 수입을 해왔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물건을 50을 수출을 하면 자 미국은 한국 걸 100을 사왔고 자기네 걸 50을 파니까 50이 적자잖아요. 그게 다 관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이 보는 모든 적자는 다 관세 때문이야.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그 50%의 세금을 때려야 하는데 참 미국이 인심 써서 내가 참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깎아주겠다. 그게 25%고요. 이번에 60개국의 상호 관세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은 68%의 관세를 때려야 하는데 그런 계산법으로 했을 때 34%를 때렸고 일본은 48%를 때려야 하는데 절반 깎아서 24%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식이 발표됐을 때 참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었고 저희는 사실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대외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요. 허탈하다. 미국이 굉장히 어떤 고도의 복잡한 공식을 적용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다니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다만 이제 지금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발표한 숫자가 정말 이대로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겁 주어놓고 각 나라가 어떤 협상안 양보안을 가져오면 깎아주려는 것인지를 모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칠고 황당하고 단순한 공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겁주려는 용도 아니겠어? 결국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협상안을 가져오면 깎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공식을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초등학교 4학년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분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고 있어서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건 품목별 관세잖아요. 품목별 관세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것들이 또 이 25%보다 더 높게 나오면 제일 높은 걸 하는 거니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발표 안 된 게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 첫 번째 제일 가는 수출품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인데 아직 발표 안 됐어요. 곧 발표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수출품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미 발표됐습니다. 25%. 그러니까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5%이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25%의 관세를 맞고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차가 4천만 원짜리였다면 25% 1,000만 원이 더 붙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가지고 다른 일본의 24%를 관세를 맞고 들어온 일본 자동차 34%의 관세를 맞고 들어오는 중국 자동차 그리고 관세가 전혀 없는 미국산 자동차와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거의 얼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관세를 더 맞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위안받는 측면은 있는데 이제 진짜 걱정은 미국산 자동차죠.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25% 더 비싸진 상태의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가 전혀 없는 미국산 자동차와 경쟁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당연히 수출이 줄면 줄었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수출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확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2대 수출품의 수출이 어쨌든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식이고 자동차가 이 정도면 반도체가 혹시라도 너무 세게 나오면 너무너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안 좋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에 더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반도체 품목별 관세는 언제 나오느냐. 사실 미국은 일정도 잘 안 알려져요. 곧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곧이니까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닐까라고 현재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 결정된 확정인 거야? 아니면 협상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야? 그렇다는 발표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혁명적인 안을 가져오면 내가 깎아줄 수도 있어. 이런 발언도 하는가 하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같이 일하는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은 깎아줄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혼재되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먼저 협상에 들어갔을 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우리도 이제 가늠할 수 있을 텐데 뭐 사실 우리도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안을 빨리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고 싶어도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장 빨리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49%의 관세를 맞기도 했고요. 베트남이 수출을 100을 할 때 미국으로 수출이 30이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최대 수출처가 미국이어서 49%의 관세를 그대로 만약에 안고 가면은 베트남 경제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고 발표되자마자 베트남 우리로 치면 대통령, 베트남 서기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좀 길게는 3달 정도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 대신 내가 협상안을 들고 가겠다라고 했고 협상안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외신에서 전해지는 거 보면은 베트남이 현재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산 주요한 무기나 비행기들을 많이 사주겠다. 그럴 테니 제발 이걸 유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그 전화 받고 확답은 안 했다고 해요.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1번 협상 타자가 베트남인데 만약에 베트남이 저렇게까지 해서 협상이 된다면은 우리도 이게 협상이 되는 숫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의 최대한 성의를 발휘할 카드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베트남이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깎아주면 이거 협상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다 플랜 B, 플랜 C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국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미국 내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이 미국 주식시장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현재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아직 월요일이 아니어서 개장 안 했는데 대신 미국 월요일 증시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물도 또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이틀 내일까지 5% 빠지면 16, 7%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례 없는 일이고 그럼 결국 미국도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외신에 대해서 미국 외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평가 중에 가장 재밌는 한 구조를 제 기억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 세대에 걸친 경제학자, 여러 세대에 걸친 대기업 CEO, 여러 세대에 걸친 자영업자 그리고 심지어 일부 백악관 직원들이 다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야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미국도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너무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과연 이 숫자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겁을 줘놓고 양보할 것인지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미국 외교가에서도 이런 걱정이 나와요. 지금 중국을 이기려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들과 똘똘 뭉쳐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는 미국 입장에 동맹에도 예외가 없거든요. 일본, 한국 다 똑같이 맞잖아요. 결국 미국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키웠고 이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 거다. 중국이 야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랑 친하자. 이 공간을 미국 스스로 열어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라는 걱정이 미국 외교가 안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고 미국 여당이 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 주말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미국도 엄청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의 제목은 트럼프는 국정에서 손 떼라라는 퇴진 시위였습니다. 네. 경제포커스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춘향이네 집 가는 길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남의 눈을 피해 골목길로 춘향이네를 찾아가는 길과 같다는 뜻으로 길이 꼬불꼬불하고 매우 복잡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골목길은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뜻하는 고유어 표현이고요. 그냥 골목이라고도 하죠. 골목길과 관련된 표현 중에 고삿 또는 고삿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절의 받침으로 티읕을 쓰는 건데요. 이것은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고삿길로 접어들자 여기저기서 떡 맺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고삿고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마다 라는 뜻도 있고 좁은 골짜기의 사이마다 라는 뜻도 있는 부사입니다. 참고로 길 중에 사잇길 또는 샛길도 있는데 이것은 사이에 난 길 또는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 또 큰 길로 통하는 작은 길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봄 기운이 완연한 월요일입니다. 전국에 봄꽃들이 활짝 피었는데요. 서울의 벚꽃은 이번 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벚꽃이 일찍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틈틈이 벚꽃 구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20도, 부산 19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에는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바람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가
공기가 다시 건조해지면서 대구와 울산 등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전국에 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5분간 매도 호가를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8달 만에 발동됐습니다. 일본, 중국, 타이완 증시도 폭락 장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를 꾸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과 자녀 채용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에요. 어제 산불 진화헬기 추락사고로 조종사가 또 사망했다고요. 네,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추락한 지 열흘 만인데요. 어제 오후 대구 서변동 야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6대 헬기 중 한 대가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는데요. 변을 당한 헬기가 두어 번 정도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퍼날랐는데 현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농막 쪽으로 내려오더니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결국 뒤쪽에 달려있던 프로펠러가 농막과 부딪혀 위아래가 180도 거꾸로 뒤집혀 그대로 떨어졌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19에 신고할 새도 없이 망설임 없이 헬기를 향해 내달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던 또 다른 시민도 현장에 뛰어와 부서진 기체 틈에 끼인 조종사를 꺼내려 부단히를 썼지만 의식을 잃은 조종사의 팔이 잔해에 끼어 있어 끝내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잡아당기면 아파서라도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고요. 불이 너무도 빨리 번져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바탕 불길이 지나가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의식을 잃었던 조종사는 이미 숨진 뒤였고요.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현장 조사 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죠.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이 헬기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헬기는 생산된 지 44년이 된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있었던 사고에 투입된 헬기 역시도 30년 가깝게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진화 헬기 50대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기체는 절반이 넘는 33대에 달합니다. 30년 이상 된 헬기도 12대에 달하고요.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이 보유한 임차 진화 헬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북도가 보유한 진화 헬기 19대 가운데 13대가
기령이 30년을 넘었고 1962년도에 제작된 헬기도 있다고 합니다. 연이은 사고에 노후한 헬기 운용 등에 대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더욱 답답한 건 상황이 이렇게나 열악한데도 산림청은 앞으로도 헬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산림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해서 강풍에 불씨라도 번지면 헬기밖에 답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초속 20m의 강풍까지 예보돼 있어 작은 불씨라도 시작되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예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에서는 경북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주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부지 선정부터 전기나 상하수도 설비 같은 기반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모든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하려면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가 생겨도 일터와 멀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주택 수요 조사에서 모두 2,800여 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지 선정이 완료된 97곳 1,400여 채 중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6곳에 불과해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재민들은 당장 올해 농사부터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생업인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경지와 대피시설 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이재민은 밭과 가까운 빈집이나 반쯤 불탄 창고 등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대피시설이 밭에서 차로 40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최근 밭과 가까운 고추 건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키우던 복숭아 나무의 70%가 죽어서 과일 농사를 망쳐버렸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300평 정도 되는 빈 땅에 고추를 심어야 할 것 같아서 이불만 창고에 가져다 놓고 살고 있다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길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축비 때문에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새 집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한 탓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이 모두 타버린 전소의 경우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 또 일부가 불탄 반소는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배분될 예정이지만 세간도 전부 불타버린 마당에 집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막막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웃을 구한 의인들도 많았는데요. 이들에게 다양한 표창과 혜택이 주어졌어요. 네, 앞서도 한 채 망설임 없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뛴 숨은 영혼들 사연 전해드렸었는데요. 반가운 이름이 또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등에 업고 내달려 마을을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 씨와 디피오레오 씨, 또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한 사푸트라비키 셉타에카 씨 등 3명이 특별 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레저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을 구조한 민간구조대장 전대헌 씨는 한국해양구조협회로부터 바다의 의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는 이들뿐만 아니라 산불 확산 때 주민구조에 이바지한 의인을 선정해 표창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해 대전이 전국 혼인율 1위로 올라섰어요. 네, 서울과 경기, 울산, 세종이 번갈아 차지해온 혼인율 1위 타이틀을 작년에 대전이 꿰찼습니다. 각 지역별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일반 혼인율을 집계해 보니까요. 대전이 남성과 여성 각각 12.6건, 12.4건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 30대 청년층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과거 대전청사 공무원들과 카이스트로 상징되는 이공계 박사들의 이른바 노잼 도시로 불렸던 대전이지만 2020년대 들어 SK온 등 대기업이 대전에 둥지를 틀면서 젊은이들의 도시로 탈바꿈했는데요. 이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 대전에서는 3년 전부터 연평균 약 200명의 청년층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전 집값이 세종, 경계 70% 정도로 저렴한 것도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히고요. 대전시에서 작년부터 혼인신고한 19세에서 39세 남녀를 대상으로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 일시지원책 시행 이후 혼인 건수가 1,1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기업 유치와 원샷 지원금 쌍끌이 전략이 제대로 통한 모습이네요.
피겨스케이팅에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까지 키워낸 유명 지도자가 최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피해자 측은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스케이트 난로 정강이를 맞는 등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캐나다 전지훈련에선 해당 코치가 당시 만 11살이던 어린 선수가 과제를 수행 못했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 입안에 가위를 넣었고 당시 천식을 앓던 선수의 목을 조르면서 네가 죽으면 천식으로 죽었다면 된다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당시 해당 코치 밑에서 함께 있었던 다른 선수도 유사한 폭력을 당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빙상장에 있었던 피겨 코치도 이 폭력 정황을 목격했다 증언했는데요. 피해 선수는 피겨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에 쉽게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코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코치 측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주장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사정이 정리되면 반론에 나서겠다 전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론화되지 못한 게 스포츠계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피해자 측은 당시 코치의 가학적인 지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이뤄졌다 주장했는데요. 오죽했으면 전지훈련지에서 외국인 지도자가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함께했던 지도자들 다수가 폭력을 알고도 방관했던 셈이죠. 문제는 지금도 달라진 게 크게 없다는 겁니다. 피해 선수와 같은 지역 선수였던 현직 피겨 코치도 용기를 내서 경찰에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주위의 싸늘한 시선이었다고 하는데요. 증언 이후 노골적으로 인사를 무시한다거나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측은 대구 빙상연맹에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상위 단체인 대한빙상연맹은 사건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대구 빙상연맹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말했는데 2차 가해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대구시 인권단체들은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해결보다 감축에 급급한 스포츠계 침묵의 가르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최근 달마다 지불하는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2030 사이에서는 디지털 월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IT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서비스 구독료가 매달 나가는 주거비처럼 이른바 디지털 월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에서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멜론 이렇게만 구독을 해도 월 4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요즘 지브리 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GPT 등 AI 서비스가 2개 정도 더 추가되면 구독료는 매달 1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 수용도가 높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AI 서비스 구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구독 서비스 지출 비용이 전년 대비 약 1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생성형 AI 서비스 유료 구독 건수는 300% 가까이 급증해 1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구독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거나 조금 아쉽더라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비용을 줄일 대체제 찾기에 바쁜데요. 저도 다달이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광고가 포함된 조금 저렴한 요금제를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 바꿔봤는데 한번 익숙해지니까 5초짜리 광고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혹시 세모전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디지털 월세 폭탄 아낄 수 있는 꿀팁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네, 지난해 연매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1년 새 26%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급성장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 등과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는데 그런데도 전년보다도 많은 5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독일 모기업에 보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단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들의 잦은 서버 먹통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혼란이 키웠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쿠팡이츠 앱에서는 1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주문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주말 오전 피크타임에 벌어진 사고에 점주들은 1시간을 날렸다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소비자들 역시 복구 안내를 기다리다 다른 앱으로 갈아탔다며 불편을 호소했고요. 배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초 실시한 가게 배달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서 리뷰가 삭제되거나 주문 오류가 잦아졌다는 불만이 잇따랐는데 매출과 직결되는 리뷰가 통으로 사라져버려서 우라통이 터진 점주분들 많았고요. 또 연말 연시나 주말 저녁 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마다 접속 장애가 생겨서 반복적인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이 미혼 남녀 직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이른바 은행판 나는 솔로를 기획하고 나섰는데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이달 26일 나는 솔로 대체 언제까지라는 이름의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세 개 은행에서 각각 남녀 5명씩 총 50명이 참여하는데 은행별로 자기소개서와 취미, MBTI 지원 동기 등을 받아 참가자를 선발 중인데 이미 일부 은행은 정원 1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참가자를 골라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합동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도 이미 지난해부터 슈퍼솔로라는 사내 데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제주도에서 4박 5일간 촬영한 프로그램은 사내 인트라넷에서 10부작 프로그램으로 공개되기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직접 미혼 직원들의 소개팅 주선에 이렇게 나서는 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차원이 큽니다. 은행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랑도 찾아주고 사기도 높이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4173님, 이웃집에서 곤드레 나물을 줘서 들기름에 볶아서 곤드레 나물 비빔밥 만들어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집안에 고소한 향기가 가득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8687님, 복지관에서 점심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남깁니다. 딸이 콩을 설치해줘서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6908님, 창원은 날씨가 초여름입니다. 텃밭에 고추심을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8051님, 외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라며 팀장님이 생색을 내시네요. 서울에서 창원 갔다 오면 어차피 한밤중일 텐데 말이죠 하셨어요. 안전운전 하셔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1657님, 장거리 탁송하는 기사입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뉴스를 잘 못 듣는데요. 세모정이 하루의 뉴스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방송 들으셨는지 듣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전 로고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달 첫 주 북마크 시간에는 신간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소설 한 권, 비소설 한 권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소설을 쓴 작가 이름이 톰 행크스예요. 우리가 아는 그 톰 행크스 네, 맞나요?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미국 배우기 때문에 네. 톰 행크스 나온 영화 한 편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빅,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들이 성공을 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배우인데요. 필라델피아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로 1994년 그리고 95년에 2년 연속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미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평범한 미국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배우로 톰 행크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2번 받은 것 역시 이 현대 미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톰 행크스가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이제 많은 연기상을 받은 배우이고 그만큼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2017년도 정도에 첫 번째 소설집인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을 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에는 자기가 50년 정도 현장에서 보고 겪은 영화 촬영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영화 제작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소개드리는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럼 소설이면 본인이 겪은 얘기지만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 거겠어요? 아니죠. 예, 소설이지만 네. 읽다 보면 네. 아 이거는 자기가 겪은 걸 쓴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은 소설입니다. 네. 완전히 소설을 쓴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이를테면은 뭐 톰 행크스의 커리어를 쫙 놓고 네. 혹시 이건 이 영화 현장? 이건 이 영화 현장?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소설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지라고 생각 드는 거는 보통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겪은 일과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네. 뭐냐면 네. 영화 촬영 현장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는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네. 있고 그 중에는 진짜 웃긴 것도 있고 정말 눈물 쏙 빼는 것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라디오 생방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몇 년 동안 뭐 5년 10년 동안 생방송 사고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그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절묘하게 어떻게 수습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영화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서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영화의 원래 제목을 보면 메이저 모션 픽처 무비라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이저 모션 픽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상업영화, 큰 스튜디오에서 만든 상업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시간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감독도 바쁜 사람, 배우도 바쁜 사람, 뭐 시나리오 작가부터 해서 뭐 촬영 감독부터 해서 중요한 스태프들이 다 바쁜 사람들이 모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다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당연히 이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이 이야기가 좋으니까 함께 하기로 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서로 조율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조율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 촬영 현장 비하인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서 보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보면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 읽다가 야 이거 영화 못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너무 뭔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우리 이 영화 못 만드는 거 아닐까? 완성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많은 경우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점점 기한이 지나가면서 돈이 점점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펀딩한 금액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찍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엎어진 영화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든 더 돈을 끌어와서 일단 완성을 시켜야지. 지금 안 그러면은 그동안 찍어놓은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화가 완성되는 현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영화가 되는 이야기가 태동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영화 시사회. 이제 시사회에 처음으로 영화를 딱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또 뭐냐면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끝내기만 하자. 어떻게든 이걸 끝내기만 하면 난 이제 자유야 같은 느낌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게 없었던 것처럼 영화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거 하려고 내가 그 고생한 거지 같은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읽다가 한국 배우분들 중에도 이렇게 연기 오랫동안 하고 소설로 자기 경험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겪은 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못지않은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죠. 더하겠죠. 네, 더하면 더했지. 저는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서 이거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이 자체가 영화 만드는 이야기지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수십 년 직접 경험한 영화 촬영 현장이 소설에 이렇게 그냥 다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근데 워낙 유명한 배우가 쓴 소설이라 그런지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잘 썼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이제 배우들 중에 에단 호크라고 비포 선라이즈 같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에단 호크도 소설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또 배우마다 자기 스타일로 소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단 호크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런 좀 진지한 느낌이 드는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톰 행크스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이제 이 톰 행크스의 출연작들에 비유하자면 그런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이 있는, 약간 우당탕탕하는 느낌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경쾌하고 가볍게 읽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재밌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읽다 보면 이거 누군가가 영화를 만들 법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만드는 이야기에 대한 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유구한 전통이 또 있거든요. 사실 소설 쓰는 사람들은 소설 쓰는 것에 대한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하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한 메타포가 되는 영화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톰 행크스가 쓴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책은 비소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세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에세이는 아마도 저자가 자기의 삶의 경험에 대해 쓰는 그런 에세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내밀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에세이는 책 한 권 읽고 나면 이 사람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깊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요. 예, 내가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어떤 관계였고 이런 얘기를 에세이만큼 진지하게 길게 늘어놓는 걸 들을 일은 많지가 않은데, 에세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드릴 책은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 다니는 이야기,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은 에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딱딱한 에세이예요.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좀 인문학적 통찰을 엮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톰 행크스 소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은 진짜 이 여행 가방에 아마 두께 분량으로 치면은 아마 7배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는 그냥 술술 읽힙니다. 읽혀지는군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 따라가다 보면 얘기가 쭉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행 가방은 얇고 가벼운 책이지만 굉장히 묵직하다. 그래서 여행 가방에 대해서 묵직하게 할 얘기가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행이란 무엇이며 이 여행 가방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예를 들어서
이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영화나 책 속에서 이 여행 가방이 등장하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많은 분들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는 것일 텐데, 이를테면 어떤 이야기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여행 가방을 남자 주인공이 열어서 함부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여행 가방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여행 가방엔 뭘 넣나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특히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는, 정말 무슨 어디로 살러 가는 경우도 있고, 집을 나가려고 여행 가방을 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적인 어떤 하나의 가방이지만 사적인 것의 총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여행 가방에는 뭐 속옷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남들한테 그냥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꺼내서 함부로 파헤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어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 자체가 굉장히 밟히는, 모욕당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행 가방이라는 걸 제일 많이 보는 곳은 어딘가요? 공항에서 짐 찾는 곳입니다. 짐 찾는 곳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쭉 가방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 다 거기 멈춰서서 내 가방 언제 나오나 하고 있는 그 순간의 권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인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여행 가방이라서 굉장히 가볍게 다가왔는데 내용은 좀 진지하고 무거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아까 그 두께 얘기도 했지만 얇은 책이지만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아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행 가방도 가격대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 여행 가방은 어떤 식인가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괴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바퀴 달린 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방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옛날 귀족들은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방을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방을 드는 거기 때문에 가방에 바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행 갈 때 한 개 이상의 짐을 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중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큰 가방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현대의 문화의 발달 양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괴짝 형태로 여행을 다닐 때에는 악천후, 비 오면은 나무가 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도 뭔가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난 방지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문의 문장을 다 넣어서 이 괴짝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옛날 여행 풍경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상상하게 만드는 게 있고,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옛날의 이 여행 풍경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여행 풍경입니다. 아마 뭐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는 다 보찜 같은 걸 메고 다녔겠죠. 그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다 보면 이 여행짐을 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한 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철도가 깔리고 하는 것들은 여행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거고요.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여행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 여행 가방이 시리즈로 나온 책이에요? 네, 이 책이 그 지식산문 5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그 영국에서 나온 시리즈예요. 오브젝트 레슨스라고 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범주의 물건들을 골라서 꼭 각각의 물건들에 대한 시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린 책은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이번에 같이 나온 책이 트렌치 코트, 퍼스널 스테레오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리즈에는 청바지, 유아차, 인형, 먼지, 쇼핑몰 이런 식의 주제어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사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도 아무튼 시리즈나 이렇게 작고 가벼우면서 특정한 주제에 제한적으로 네. 이제 책을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약간은 이제 원조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예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 오브젝트 레슨스의 호텔, 패스워드, 유리, 쓰레기 이런 책들이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작가예요? 영국에서 나온 시리즈고요. 네. 이 책마다의 다른 저자들이 다 각각 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간 두 권을 만나봤습니다. 톰 행크스가 쓴 그렇게 걸작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수잔 할런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톰 행크스가 출연했던 영화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 가운데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A Wink and a Smile 듣고요. 저는 한끼 실록 코너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놀라운 뉴스가 있었죠. 사실 전 발생 당시부터 쭉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폐소공포증이 아주 약간 있어가지고요. 가끔 장거리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 좀 우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나가 있는 비행사들 보고 있으면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저렇게 한정된 게다가 무중력 상태이고 추운 우주에서 어떻게 오래 견딜 수 있지?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아서 가능할 텐데요. 최근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시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베테랑 우주비행사 두 사람인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8일 일정으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났습니다. 보잉사가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시험 비행이었는데요. 원래 8일만 딱 머물고 이 스타라이너의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요. 결함이 밝혀지면서 계획이 늦춰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286일이나 늦춰진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종종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떤 공포도 느끼고 그렇지만 또 무사 귀환을 바랬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이들이라고 하지만 8일 여정이 30몇 배, 286일 늦춰진 정도라면 정말 힘들 수가 있죠. 그 뉴스를 다른 코너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귀환한 비행사들 얼굴 보니까 9개월 동안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윌리엄스는 59살, 윌모어는 62살로 젊은이들도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 우주 최장 체류 기록은 미국의 프랭크 루비오가 세운 437일입니다. 1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 차갑고 외로운 우주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희생인데 이들 덕분에 우주, 특히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 체류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력이 몸을 끌어당기지 않는 우주에서는 근육과 뼈의 질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리와 목, 종아리, 대퇴 사두근처럼 자세 유지에 기여하는 근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주에서 2주만 머물러도 근육량이 20%, 3개월에서 6개월의 장기 임무 시에는 30%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뼈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염분이 낮아지고 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최대 10%의 골량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고령 인구가 매년 0.5%에서 1% 정도의 골량을 상실한다고 하니까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죠. 체중 감량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영양 균형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어 실험 대상이 됐던 나사 우주 비행사 스캇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40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체중의 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잘 챙겨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음식 평론가다 보니 우주에서 먹는 음식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사실 제가 저 먼 옛날에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일대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 우주선 등 이제 이름처럼 볼거리가 엄청 많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말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같은 어떤 우주 식량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 8개월 동안 체류한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에는 뭐 피자나 통닭구이, 새우 칵테일 등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분유와 시리얼, 뭐 참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은 3개월 만에 바닥이 나서 이후에는 동결 건조된 것을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나사에 의하면 우주 비행사 1인을 위해 1일 1.7kg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뭐 예비량도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고기와 계란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익혀서 우주에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고요. 뭐 우주 정거장에 식수 탱크가 부착되어 있어서 수프나 스튜 등을 먹는데도 무리가 없다고는 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 어려운 우주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잘 먹을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달한 우주식의 노하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주식의 연구와 개발이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니까 뭐 70년은 훌쩍 넘겼죠.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우주로 가져가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을 쏘아서 대기권 바깥, 즉 우주 궤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음식 때문에 힘에 겨울 수가 있어요. 뭐 연료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 근데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사실 물 때문입니다. 이제 식재료의 상당 부분이 수분이니까요. 그래서 비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벼워야 하므로 탈수나 동결 건조 같은 기술을 써 음식에서 수분을 최대한 빼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8일을 계획을 한 건데 9개월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기기결함으로 지구에 예정대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음식이 상해서 못 먹고 굶어 죽거나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그 전력을 아껴서 더 중요한 생명 유지에 써야 하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서는 사실 냉장고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식은 상온에서 오래 저장이 가공하도록 철저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탈수나 동결 건조 같은 기술이겠죠. 뭐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인스턴트 커피나 라면의 건더기 같은 걸로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식품을 이제 초저온에서 얼려 수분을 날리는데요. 이때 압력도 함께 낮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수분을 바로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건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전투식량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특별식은 없어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뭐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주식에도 특별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정거장에 재보급이 이루어질 때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견과류나 쿠키, 신선한 과일처럼 가공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을 소량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힘겨운 우주 생활이니까 상하기 전에 얼른 먹고 힘을 내자, 뭐 그런 의미겠죠. 생각보다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주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주 식량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식이 다양해지기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주식의 연구와 개발은 1950년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959년부터 1963년까지의 머큐리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인류가 우주 비행에 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 정도 비행을 하는 게 그런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게 이제 머큐리 프로젝트 당시를 돌아보면 사실 미국과 구소련이 본격적으로 우주 진출을 놓고 냉전 시대에 경쟁을 벌였거든요.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가 설립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전까지 우주 개발은 육해공군 및 기타 연구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이 머큐리 프로젝트가 이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지구 궤도도 돌고 이렇게 체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비행사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좀 먹어야 버티겠죠. 네. 하지만 이제 당시 기술 수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그저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당시 사진을 보면 튜브에 담겨서 이제 빨대로 빨아먹는 유통식이랄지, 네, 압축 및 건조되어 입에서 불려 먹는 한입거리 형식의 식량이었습니다. 뭐 파인애플 주스, 쇠고기와 채소 이런 것들을 가공했고요. 그럼 언제부터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1965년의 제미니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밥상 형편이 핍니다. 일단 우주식 선택의 폭부터 많이 넓어졌죠. 앞서 이번에 200 몇십일 체류했었던 우주인들도 먹었다고 하는 새우 칵테일, 이게 이제 삶은 새우를 매콤달콤 새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거기에 뭐 닭고기 크림 스프 같은 주식이 있었고요. 디저트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버터스카치라고 이제 설탕을 이제 냄비에 녹이면 이제 갈색으로 타기 직전까지 그을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크림과 버터를 더해 만든 소스가 있는데요. 또 여기다 계란을 섞어서 굳히면 푸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터스카치 푸딩도 먹었고요. 이런 우주식들은 일단 이제 조리를 한 다음에 급속 냉동시킨 다음 진공 처리까지 해서 이제 동결 건조라는 거죠. 수분을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내서 무게를 확 줄이고 또 보존성까지 높여서 우주로 가지고 나간 다음 물을 더해 먹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우주 탐험하면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우주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명언도 남겼습니다. 뭐 워낙 기념비적인 성취였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이 우주 비행사들의 임무 완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앞서도 이제 컵라면 건더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건조, 즉 말려서 수분을 뺀 음식이라면 이제 다시 물을 더해야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찬물에 라면 면발이 제대로 익지 않는 것처럼 이들 우주식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을 더했을 때 원활하게 이제 수분 흡수가 잘 돼서 더 먹을만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온도도 따뜻해지니까 먹기도 사뭇 낫겠죠. 한편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 보급과 더불어 우주식이 스푼볼에 담겨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수분을 보충한 다음에 그 지퍼를 열어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그 용기의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수분 덕분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음식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지 않아서 용기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어서 먹기에 한결 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우주식을 비행사들이 즐겨 먹었어요? 네,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콘프레이크 시리얼이랄지요, 베이컨, 쇠고기 샌드위치, 또 뭐 디저트로는 초콜릿 푸딩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의 식사는 식사가 아니라 좀 그냥 끼니를 때우는 형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음식이 다양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또 먹기도 편해졌지만 아무래도 우주선이 집은 아니니까요. 네. 뭐 아주 편하게 먹을 수는 없었는데요. 1973년 스카이랩 프로젝트에 이르면서 별도의 식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식탁이 딸린 식당이 마련되어 같은 우주식이더라도 한결 더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됐죠. 이때 이제 냉장고까지 탑재가 되어서요. 메뉴가 72가지로 늘어났고요. 비행 중에도 가열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그 전반적인 상황에 덜 구애받으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구식과 우주식에 큰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네, 1980년대에 이르러 콜롬비아호 같은 우주왕복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주식이 지구식과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얼마나 다양해졌느냐면요. 우주식이 74종류의 음식, 20종류의 음료 가운데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일주일치 메뉴를 이제 우주인들이 직접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주식도 편식이 가능해진 거죠. 지구에서도 먹기 힘든 귀한 음식도 있었다면서요. 네, 뭐 2006년에는 이런 우주식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해서 유명 셰프가 짠 메뉴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렸습니다. 소위 셀레브리티 셰프라고 하죠. 에머리 라갓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음식 전문 케이블 채널인 푸드 네트워크의 간판 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음식도 잘하고 또 쇼맨십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미국 남부 음식 전문 셰프라 소시지와 새우 등을 넣고 지은 밥인 잠발라야, 디저트인 브레드 푸딩 등의 메뉴를 짜서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주에서는 먹지 못하는 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셰프가 훌륭한 메뉴를 짜주고 그래도 우주에서는 식사조차 사실 노동입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허리 아래쪽에 몰려있는 혈액과 세포액이 위로 올라와서요. 코와 목이 붓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느끼는 신경이 무뎌지죠. 눈이나 세반 고리관, 관절 등 감각기관과 뇌 사이의 혼란으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주 비행 멀미를 겪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콜라와 맥주 같은 탄산음료는 우주에서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림이 거의 구토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는 해봤지만 정착에는 실패했고요. 이런 예외를 빼놓는다면 이제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주 정거장에서는 150가지 품목 가운데 열량, 개인 선호도 등에 맞춰 80종으로 개별 식단을 짜서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먹는다고 합니다. 우주 탐험은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했으니까 우주식도 서양식 위주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외의 국적 우주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음식을 포함시킵니다. 아무래도 우주에서의 임무는 힘들고 향수는 음식으로 달래는 게 최고니까요. 예를 들어 2003년 중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양리웨이는 선저우 5호의 궁바오지딩, 이게 궁보게정이라고 하는 그 닭고기와 캐슈넛 등을 볶은 요리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식들을 메뉴로 탑재했죠. 한편 이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의 경우도 2008년 우주정거장에 체류를 할 때 러시아 우주식이 위주기는 했지만요. 한식도 간간히 섞여 보급되었습니다. 러시아 의생물학 연구소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은 한식 우수식품 총 10종 4kg이었는데요. 고추장, 된장국, 밥, 홍삼차, 녹차, 라면, 생식밥, 수정과 그리고 볶음김치와 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면 김치 없이 식사를 못하긴 할 텐데 그래도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서 우주에 싣고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우주에 가지고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일단 이제 발효로 인해 맛이 계속 변하는 것부터 난제인데요. 전리 방사선 처리로 일단 발효를 멈춘 다음에 캔에 담고 내부에는 특수 패드를 붙여 국물을 흡수시킵니다. 이런 메뉴 개발에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식품업체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우주에서도 라면 먹을 수 있다면서요. 네, 한국 사람이 김치와 라면 이 둘 가운데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뭔가 좀 아쉽고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하죠. 우주에서는 물이 사실 80도에서 끓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팔팔 끓는 물에 딱 3분만 익혀 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이 물을 머금고 풀어지는 현상을 호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70도에서 5분에 걸쳐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우주식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우주 여행 시대가 와야지 우리는 먹어볼 수 있겠어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린 스미소니언 우주박물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우주식을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특히 요즘의 우주식에 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동결 건조 과일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서 이게 정말 그냥 느낌만 맛보시라고 개발한 상품이긴 한데요. 아마존에서도 스페이스 푸드로 검색하시면 몇 가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나사 우주식 이걸 검색하시면 직구를 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요.
건조 딸기가 한 팩에 16,000원이라서 싸지는 않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사서 드셔보아도 좋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뭐 저도 이제 그 맨 처음 스미소니언에 갔을 때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지는 않았는데요. 이후에는 찾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길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10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끝으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